김진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은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도 그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라고 판단할 건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새해 명절 연휴 시작이 코앞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상당히 많습니다. 4가지 키워드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갑질.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데요. 갑질, 이거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건설 노조에 1,686억 뜯겼다. 118개 건설사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노총, 한노총, 건설노조 등 34곳.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원래비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 건설노조에 건설사들이 총 1,686억을 뜯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이 3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양대 노조가 입장을 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섭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판박이. 한국일보가 오늘 신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판박이. 어떤 기사일까요? 막무가내 사직을 요구하고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유죄 판결이 나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다. 한국일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참모 5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이 3개 부처에서 산하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당신 사표 내라, 당신 아직도 출근했네? 등등등등 사표를 종용했다 등의 혐의를 받은 겁니다. 이미 내정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없는 자리까지 만들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과 판박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난기류.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이 난기류 무슨 말일까요? 외교부 설화 진화했다면서요. UAE에 적은 이란, 그 발언이죠, 대통령의. 그런데 이란, 한국과의 관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외교부 이거 진화한 거 맞습니까? 진화가 되겠습니까?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했습니다. 대사를 부른 거죠. 하지만 한국과 이란 관계가 난기류다. 한겨레 신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유 대금 얘기도 꺼내 들었고요. 우리의 핵무기 발언에 대해서 NPT 위반 아니냐라는 억지 주장까지 공세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이례적으로 맞초치했습니다만 진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3년. 조선일보가 8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3년.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 3년 누적 환자, 확진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게 세계 랭킹 7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확진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행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판단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게 씁쓸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내 마스크는 30일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설 연휴 직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속, 변호사비 의혹은 점점점.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결국 법원이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구속, 횡령 그리고 배임,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많아요.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6개 혐의. 법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그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를 전부 갖췄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혐의도 소명되고 증거 인멸도 걱정되고 도망갈 것도 걱정되고 하면 또 도망쳤었기 때문에 여지없이 구속영장 발부. 구속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 속도도 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거는 말이죠. 영장을 치는 검사도 김성태 전 회장도 법원도 이걸 보는 우리도 영장 발부되겠구나 예상했었어요. 이렇게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구속영장을 두고 만장일치가 됐다. 그렇죠. 법원, 검찰, 더군다나 당사자인 피의자, 김성태 회장까지. 언론, 여론 다 합쳐가지고 완전 만장일치고 지금 영장 자체에 어떤 발부 요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범죄 중대성, 그리고 소명이 돼야 하고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건이 바로 김성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김성태의 어떤 개인적 비리,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이런 데 사실 국민이 이렇게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 비리이기 때문에 사실 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이 영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간혹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돼 가지고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했어요. 예. 48시간 내에 청구하는데 조사 시간이 한 20시간 이쪽 저쪽밖에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구속자를 데리고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인 10일인데 예. 10일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일이 되겠죠? 그럼 20일 동안 아마 검찰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계, 예. 아니면 뭔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아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검사 출신 또 김광삼 변호사의 상세한 예상이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북한에 김성태 전 회장 등이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라고 적시된 걸로 취재됐습니다. 500만 달러예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김성태 2019년 1월 그리고 11월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60억 원을 무려 현금으로 전달했다. 60억 원입니까? 500만 달러가. 그러네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북한 입장에서는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태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일단은 이게 60억을 그냥 중국에 만나서 줘서 통상적인 어떤 범위를 확 넘어서는데 이거 사실 100원 한 장, 예. 10,000원 한 장 북한에 막 저렇게 주면 안 되는 건데
무려 60억이에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2019년 1월 달이면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그 당시 2018년도 가을에 평양 선언, 그리고 그해 4월에는 판문점 선언들이 있었고 북한과의 여러 약속을 하고 경제적인 협력이 막 가시화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뒤따른다는 전제 이후에 철도에 대한 협력 사업이든 여러 가지 관광 등 나머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2019년 1월은 이제 마지막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민간 회사의 일반 개인들이 중국 가서 북한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고 돈 막 주고 하는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자세히 보면 예. 1월뿐만이 아니라 11월까지 11월. 연결이 되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의해서 망발을 북한의 김여정 등이 쏟아내고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키면서 대한민국 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도 버젓이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밝혀지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는지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억도 아니고 네, 60억. 60만 원도 아니고 60억 원.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저 상대 기업인 평판조회를 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가운데 북한의 주요 인사랑 아니 조폭 출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떻게 북한 고위급을 만납니까? 예. 누군가 중간에 중개해주고 보증해주고 연결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서 아태협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껴 있고 경기도가 보증을 해줬다. 다 줄줄이 중간에서.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아태협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예. 등의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남북 간에 관한 민족 운동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기도는 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한테 송명철 고위급 만나서 500만 달러, 60억 원 준 거 경기도는 몰랐답니까? 이걸 이제 수사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로 저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더군다나 이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그냥 쌍방울의 계열사에 대한 이 주식을 대북 테마주로서 뻥튀기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저는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각에 나오고 있는 건 북한이 먼저 요청했다는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으로 돈 받을 게 있는데 쌍방울이 대신 내줘라. 아니 경기도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쌍방울 니네가 내라. 이상하잖아요. 무슨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아니고. 일단 의혹이죠.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터라 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투자하기로 했던 내용들 돈이 안 들어오니 쌍방울이 대신 내라고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면밀하게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 김성태라는 사람은 어떻게 북한의 예. 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에서 접촉하고 걔네도 아무 돈이나 받겠습니까? 60억에 대한 돈을 받으면서 이 일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하고 이 사업권에 대한 획득 때문에 이 쌍방울 계열사의 주식들이 뻥튀기가 된 건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가 이제 막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아무 돈이나 안 받아요. 북한은 아무 돈이나 안 받습니다. 검증된 돈만 받는데 과연 경기도가 김성태 전 회장이 500 얼마요? 500만 달러. 500만 달러, 60억 원을 주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누구 돈인지 상당히 미심쩍습니다. 검찰 수사로 좀 규명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무려 부시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북한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북측 인사와 여러 사업을 해요, 서울시가. 그런데 한 기업이 서울시와도 가까워요. 막 부시장한테 법카도 주고 막 그래요. 소개 좀 시켜줘. 해서 소개를 시켜줘서 여기가 북한에 불법적인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거를 서울시가 알고 있었냐 몰랐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네. 우선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우선 우리 서울시도 뭐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협력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기금을 북에 전달할 때 단일한 회사라든지 단일한 단체에 주지 않습니다. 공동 단체가 있어요. 대북 지원 의료 단체이라든지 예. 그동안에 검증돼 있는 뭐 인도적 지원이랄지. 네. 그 사람들 여러 단체가 협의하에서 공식적으로 예. 정부와 논의하면서 그런 과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차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이화영
전평화부지사한테 위임된 상태로 진행됐다. 네. 혹은 검찰이 보고 있는 그 내부 의혹은 그 위에서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해찬 총리한테 이 권한을 통째로 위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 속에서 예. 안부술한 사람도 있는 거고 쌍방울도 있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아마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자기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고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특정 개인 회사를 위한 특정 기업을 위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개시켜줘서도 안 되고 네. 만약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면.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경기도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거래거든요. 예. 쌍방울의 북한 히테류라고 하는 희귀 강물 개발권과 그리고 그 실제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SBW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러한 자기 자회사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50억을 주고 500억 받아 챙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입장 정리를 했어야 된다. 통상 이러면 지자체가 좀 멀리 거리를 두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돈의 성격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개인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입장도 말씀드리는데 검찰 수사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혹시 이거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납해 준 거 아니냐라는 뭐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신 내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개인 돈이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두 된다고 가지 측면. 보는데 개인적으로 줬다면 이거는 분명히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나 아태협이라고 하는 단체 성격에서 뭐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이 단체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경기도가 이걸 뭐 방관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경기도를 대신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방금 전에 김영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을 건네고 나중에 500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아태협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뭐 그런 뭐 대신 내준 것이다. 이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돌직구 출신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북 송금 여기에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일종의 검사 출신의 직감 아닐까요?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비, 뭐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으로선 지금 저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이 이 대북 송금에서 상상치도 못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뭐 직감 같은 거겠죠. 가능성.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홍천 의원? 그 이제 쭉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이 사건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조홍천 의원이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같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조홍천 때문에 이 대표의 민생이 뭐 가려진다 뭐 이런 비판도 근데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은 모르겠어요. 너무 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관행도 모르고 시스템을 모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황당한 소리를 좀 많이 하죠. 아무래도 법전 출신이 아니니까.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 모르니까. 근데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군요.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과 괴리된 얘기를 좀 고민정 의원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도 많이 해보고 아마 특수수사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랭커도 이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잖아요. 수사는 생물이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사는 생물이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건이 왜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냐면
디지털 포렌식이랄지 휴대폰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돈을 추적하다 보면 돈을 추적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지금의 경우는 60억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원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그 돈을 명언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아, 돈은 뭐 그게 아주 부패고 블랙머니고 그러니까 뭐 거짓말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은 거짓말 안 쳐.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관계돼 있고 개입됐다는 걸 다 알 수 있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엄청난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조홍천이 약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경기도와 관련된 거랄지 그런 거에서 대북 송금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 대북 송금의 어떤 바닥을 가서 수사하다 보면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홍천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쩌면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진위는 조홍천 의원만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누가 술 먹고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군가 술 먹다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KBS 9시 뉴스에서 얘기했죠. 그러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언론 플레이하며 범죄 혐의를 부정한다. 선택적 부분 기억 상실과 논리장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누군가 술 먹고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김성태 전 회장은 17일 귀국 당시에 이렇게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해서 요 얘기도 두 사람 사이에 좀 살짝 안 맞아요. 들어보시죠. 경찰관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전환 자체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선택적인 모른다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김성태가 잡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의 김성태 관계가 일관되게 전혀 모르고 뭐 쌍봉을 레이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만에 하나 측근들이 뭐 김성태와 본인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기술하거나 언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모든 사람 모든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쳐가는 인연으로라도 예를 들면 이화영 지사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이화영 지사가 김성태 전화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것이고 저거를 누군가 얘기해 준 걸까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전화 통화했다는 네, 대목은.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쑥 꺼낸 이야기인데 네. 누군가 술 먹고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네. 라며 기억은 안 난다. 누가 그 얘기를 해준 건가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진술 과정에서 통화도 했고 뭐 서로 잘 안다더라 김성태가 예. 이런 얘기를 비서실이나 임원 입장에서 중립적인 인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팩트 체크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질문을 한 게 답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런 수레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의 김성태 그 회장도 그렇지만 공식적인 두 사람이 만났거나 또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부분은 자기 변호사하고 논의해가면서 실제로 전환사채 과정에서 이 문제를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말하자면 변호사비 대납으로 몰아가기에는 유죄 판결을 받기에는 검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직시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저런 스탠스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했다는 걸 사실상 한 자락 인정하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불쑥 꺼낸 이야기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불쑥 꺼냈던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두 번 다 기억이 안 난다. 혹시 그 통화는 하신 겁니까? 김성태 회장과? 아니요, 술 뭐 먹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화를 바꿔주기도 하죠. 그러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뭐 누가 바꿔줬다는데 나는 통화한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실 그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락처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소명이 될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 논평 보면서 저는 굉장히 확증 평양을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다? 네, 확증 평양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보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를 기본적으로 범죄자로 규명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네가 잘못했잖아, 넌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직 사건의 실체가 나오지도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저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증 편향 그만하라. 네. 라는 또 강한 비판의 멘트까지 전해드리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부인을 했습니다. 나 부지사 때 법카 안 받았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부지사 때 법카 주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이 쌍방울 사회이사에서 물러나 경기도 평화부지사 된 뒤에도 법인카드 제공했다. 그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재판 중에 부지사가 된 뒤로는 법인카드 제공받지 않았다. 서로 말이 달라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이 사회이사 물러나 부지사 될 때도 법인카드 줬다. 시원하게 검찰 조사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고 검찰은 쓴 내역도 조사한 것 같고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이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법인카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초밥, 예. 소고기, 김혜경 씨에 관련된 법인카드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곤혹을 치렀던 기억들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아니 법인카드를 받아갖고 썼으면 기록들이 다 남아있을 건데 예. 그걸 뭐 누가 유령이 쓰는 것도 아니고 썼던 사람들에 대한 정황 증거들은 얼마든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종일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횡령, 배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회사 돈은 건드린 것이 아니고 내 돈으로 북한에 건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법인카드 문제도 핵심적인 골이 뭐냐면 저거를 부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씁니다. 쌍방울한테 받아서. 그래서 쌍방울의 대가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뇌물공여로 가게 되는 순간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되니까 뇌물성으로 준 게 아니라 쌍방울이 있을 때부터 썼던 거라 그냥 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씨가 아무리 저런 전략을 피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저런 뻔한 내용들마저도 부인하게 되면 예. 관련돼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설명과 해명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카드는 뭐라고 하셨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을 쓴 사람, 법인카드를 받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서울 강남 구룡마을 일대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화면 들어오고 있는데 아유 정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걱정되는데 구룡마을 주민들 500명이 지금 대피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불에 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구룡마을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걱정됩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구룡마을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빨리 화재가 진압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아시죠? 잘 알죠. 네. 만약에 지금 둘 중에 한 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를 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줬다. 검찰도 쓴 내역이 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만 지금 난 안 받고 쓰지도 않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법인카를 줬다가 아니라 돌려받지 못했다. 부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저도 뭐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또 급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에 있는 부지사, 부시장 법인카드 쓰기에도 벅차요. 못 그래요?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김영주 부시장님이 네. 검소해서 안 쓴 거 아닙니까?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저기 언론에 얻어터지기도 했습니다. 터졌습니까? 당시에 시장님은 뭐 안 쓰는데 70만 원 썼는데 네. 부시장이 뭐 1,몇백만 원 썼다고 예. 부시장 되자마자 얻어터졌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네. 시정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거죠. 밖에 또. 활동들을 시장님이 많이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시장이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도 부지사 카드로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라고 하는 법인카드가 쓸 수 있는 용도, 시간이 한계가 돼 있으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조커로서의 법인카드를 하나를 만약에 안 줬다면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카드라는 거는 걷는 순간 어느 시점에 몇 시에 어디에서 썼다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는 정직하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제 김성태 회장이 들어옴으로써 가장 공공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복도 해외에서 검거됐는데 돈다발과 차명 휴대전화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검거되자 도주. 지난 17일 캄보디아 입국 중 현지 경찰에 체포. 이 박모 씨 수행비서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군요. 이게 뭔가 짜인 대본 같기도 해요. 김성태 검거되자 수행비서는 뭔가를 들고 도주.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자진 입국이 정말로 100% 순수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 당시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 이게 중요해요. 도피 자금으로 보이는 돈다발을 소지하고 있었다. 귀국 및 조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데 도주 중에 체포된 사람의 말입니다. 검찰은 국내 송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측근 중에 이제 못 잡은 사람이 한 명 남았다고 해요. 누굴까요? 자, 많이도 도망쳤네요. 예, 김성태 조카. 도피 생활 함께한 측근 중 조카 서모 씨만 제외하고 모두 잡았다. 잡기도 잘 잡았는데 한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조카 서모 씨는 태국에서 요리 등 잔심부름, 쌍방울 임직원의 김성태 지시했다. 숙소 수색 때 조카 서모 씨의 흔적이 없어서 주거지가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돼서 추적 중입니다. 가족이라 범인 도피죄로 수배를 못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가족은 수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범죄가 있으면 뭐 수배할 수 있죠. 그런데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죄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은 범인 도피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배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증거 인멸을 했다랄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범죄 행위가 나타나면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친형제가 증거인멸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가족들을 이용해서 지금 도피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이 태국에서 잡혀갖고 왔잖아요. 이게 사촌이에요. 그다음에 매제가 지금 태국에서 그 말하는 게 김모 금고지기가
지금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강제 송환을 응하겠다고 했다 지금 거부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금고지기 이제 매제고 또 그 다음에 조카가 지금 같이 다니면서 뭐 요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때문에 형제 가족들이 다 구속되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뭐 심정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검찰에게는 뭐 송환되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 몇 개 빼놓고는 다 부인하고 있어서 이 부인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봐야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금고지가 들어야지 재판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금고지도 좀 약간 이상한 측면이 있죠. 처음에는 불법 체류를 부인하다가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니까 인정하고 강제 송환을 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사람을 금고지기를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체류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재판받게 하고 김성태 회장은 들어와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걸 금고지기가 했다고 이런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그러지 않는가 의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고지기가 빨리 송환돼야지 검찰이 사실은 수사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이 범죄 자금을 곳곳에 은닉해 놓은 건 아니냐와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70억 은닉, 이번엔 70억을 숨겼다? 이재명 대표는 안보 행보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얼마를 줬냐면 70억. 성과급 70억.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검찰은 이거 성과급이 아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50억 클럽보다 이건 더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김만배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혐의, 이한성, 최우양 등등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이 추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또 숨겼다. 다른 돈을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 불법 수익 70억가량을 화천대유 임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이거 빼돌린 거 아니냐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화천대유 임원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70억을 성과급으로요? 전윤기 의원님. 네. 살면서 성과급을 70억을 옛날에 저기 가기도 하셨으니까 네. 줘보거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70억이라는 돈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70억이라는 돈 자체를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70억을 벌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것을 성과급으로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빼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빼돌린 거다. 사실 50억 클럽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50억을 결국에는 산재 보상금으로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보다 더한 내용을 70억으로 줬다는 것은 이것은 예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뭐 보상을 했다거나 이렇게 뭐 자금을 은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자산도 동결돼 있고 범죄 수익도 은닉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보도가 많은데 그것과는 별개의 돈이에요. 70억. 네. 검찰이 이거 돈 잘 찾네요. 아주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돈 어디에 곳곳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추적해서 찾겠다는 이렇게 의지가. 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의 보루들 아니었겠어요? 여기에 70억, 네. 뭐 여기에 100억, 여기에 30억 이렇게 탁탁탁 만약에 은닉해 놨는데 검찰이 이걸 다 밝히면 김만배 씨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군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미 김만배 씨가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 자체는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 대장동 일당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진실들을 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수많은 돈들과 자산을 좀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 중간에 갑자기 자의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꽤 면밀하게 돈의 흐름들을 다 찾아서 관련된 범죄 수익들을 전부 다 동결 조치하고 환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돈도 잃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입을 다문다고 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관련된 내용들에서 최종적으로 돈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이 재판 형량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적정 수준에서는 유동규 씨와 대장동 일당들이 취하고 있는 상태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얘기하고 딱 내가 지은 정도의 죄값만 받겠다 정도로 선회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내용들까지 탈탈 조사해서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심리적 압박감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성과급으로 70억을 준다? 상식적이진 않은 이야기다. 뭐 여야 두 분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와 29번 통화한 사실을 소위 들키자 말을 바꿨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정진상 실장이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와 따로 연락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8개월간 김만배, 정진상의 29차례 통화 기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한 것뿐이다. 그러자 검찰이 왜 거짓말을 했냐? 거짓 진술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자 연락하지 않았다는 내 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 라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요. 거짓말을 여러 번 해요. 유동규와 전화 안 했다고 했었어요. 압수수색 당시에. 전화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보도대로라면 검찰 조사에서도 김만배와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29번이나 통화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하니까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일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그 예상외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예상외로 쉽게 시인을 하네요, 정진상 실장이.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 쉽게 실토할 그런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조차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시장 시절에 개발 사업의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거의 위임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동규, 김만배와 통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자기 말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초기에 뭐 검찰에 들어간다든지 구속될 때는 겁이 나니까 일단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근데 하나하나 증거가 나올 때마다 쉽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개발권에 대한 이야기, 주고받은 이야기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대장동 이야기도 포함됐을 것이다. 먹고 사는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숨겼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관선 변호사님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왜 거짓말을 했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게 뭐냐? 대장동 개발 범죄 공모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아니 29차례나 통화했잖아요. 그럼 통화 기록 그 뻔히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것까지 거짓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그때 통화는 자주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그럴듯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유래 대장동 얘기를 뭐 했겠죠. 그리고 야 그 돈은 어떻게 되냐, 뭐 얼마, 뭐 제 추측인데 뭐 그 돈 언제 줄 거야, 뭐 오늘 저녁 밥은 어디서 먹고 오늘 술 어디서 먹어,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들통이 바로 날고 거짓말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렇게 뻔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건 거짓말을 안 할까? 다른 건 당연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니 검찰 입장에서 아니라 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걸 부인하고 명백한 것도 부인하다 보니까 정진상이 말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수사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걸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 뒤집기 위해서 수사를 엄청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또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약간 뭐 최근에 뭐 김성태와는 전혀 안면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전화 바꿔줘서 통화할 수도 있다. 기억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성태는 또 처음에 한국에 강제 송환될 때는 뭐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검찰 수사 받으면서 뭐 전화 통화한 적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뒤섞여서 참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거기에서는 참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 보도대로라면 29차례 통화를 했다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뭘까요? 정진상, 김만배가 나눴다는 29차례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여야 두 분 의견 먼저 김병민 대변인, 비대위원. 우리 이제 국민들께 뉴스를 전달하는 게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최근 한 5년 정도의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표가 서 있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냐 마냐 했던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내용들, 최종 대법에서 뒤집어지게 됐던 내용들, 중간에 김만배 씨가 껴있지 않냐는 의혹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에 관한 문제가 대한민국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뉴스의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내용들을 김만배 씨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8개월에 29살이면 적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의 통화들을 나눴다는 건데, 이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가까운 최측근 신복과 가까운 사람이 김만배 씨와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이재명 대표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눴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서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김만배 씨가 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가 빵 하고 터졌을 때 김만배 씨가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얘기하니까 인터뷰 한 거 말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의 신복과 이렇게 깊은 친분과 교류를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눌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모를 일이 있었겠는가. 초창기 대장동 의혹이 나왔을 때부터 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대국민 말에 대한 신뢰성과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는 건 그런 것일 거다라는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날씨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세상 돌아간 얘기, 정진상, 김만배 간의 세상 돌아간 얘기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약속을 어떻게 잡거나 뭐 식사도 했다라는 사이라고 모든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김만배 씨는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만 봐도 본인들이 1조를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5천억을 환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신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진상 실장과 김만배 씨가 통화한 것 가지고 이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이틀 조사하겠다. 하루만 조사받겠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소위 기싸움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방대해 이틀 조사 필요하다. 소환 통보서 기존 요청한 27일 외에 오는 30일, 31일, 다음 달 2, 3일을 추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28일 출석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검찰이 제시한 날짜를 모두 피해서 역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틀이냐 하루냐. 검찰 관계자,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발표.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이렇게 출석 날짜를 마음대로 조율하지 않는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굉장히 좀 불쾌감도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그 물밑에서 보통 다 조율하던데 요건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소환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일정이 있고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따라가면 검찰이 자기 기능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며칠 날 2시까지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주 급한 거 빼놓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그런 거 있다고 하면 사실은 왜 그날 못 나가는지 그런 걸 진단서를 뗀다랄지 수술 확인서를 떼가지고 제출을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날짜 조정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스케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말한 그 날짜가 아니고 28일 날 가겠다. 그 대신 나는 10시 반에 가겠다. 그 시간까지 사실은 소환받는 피의자가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몇 시까지 가겠다고까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제 검찰에 내가 이제 끌려가지 않겠다 해서 기싸움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좀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본인 변호사잖아요. 근데 나는 주중에는 할 일이 많으니까 토요일 날 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 대표가 나 외국 가서 뭔가 계약도 해야 하고 하니까 한 2달 걸린다. 그러니까 3달째 되는 날 조사받겠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는 바쁘니까 뭐 주말에 한가하고 검찰도 뭐 주말에는 다른 사람 소환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사 받읍시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도 아니고 또 변호사도 법조의 어떤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선택지를 줬잖아요. 며칠 중에서 뭐 선택해서 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28일 갈 테니까 조사하려면 하고 말란 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역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봐요.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2번 나와라. 검찰은 이렇게 소환 통보에 날짜까지 했어요. 1번 더 나와라. 이재명 대표 그럼 2번 다 갑니까? 아니면 1번만 갑니까? 일단은 1번 가는 걸로 이렇게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안 간다? 네, 2번은 안 가고 1번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놓아야 본인들한테 더 그림이 살고 사실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스텝이 좀 꼬이니까 여기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기분도 좀 나빴을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도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하는 검찰의 모습이 결국에는 국민들께는 정치 보복의 형태로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떳떳하게 조사 받을 테니까 정말로 너네가 28일 날이라도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그날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진짜 넣어야 되는 정말로 심각한 피의자라면 28일 날 나오겠다 하면 28일 날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맞는 것이지 28일은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한 날 그날에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사실 스텝이 꼬인 게 이미 국민들께는 조금씩 읽히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다시 한번 진짜 필요하다면 28일 소환에 응한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번 소환을 요청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1번만 갈 것이다 라는 전용기 의원인데 어제 전방 방공부대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다 집에서 설 쉬는데 본인은 근무하게 생겼네요. 여기 뭐 한참 동안 또 고립돼 계셔야 되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처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한동훈 멋있는 발언 하지 마라 라고 이른바 멋있는 발언 금지령을 주문했습니다. 먼 말 금지. 그러자 뭐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먼 말 금지라고 올리기도 했는데요. 멋있는 발언이 뭐고 법무부 장관이 왜 멋진 발언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예산과 조직을 활용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폭풍이 생기게 되고 아 이걸 왜 저렇게 후회할 날이 와요. 그냥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하시라. 법무부 장관 하면서 막 그렇게 멋있는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 발언이 일단은 멋지다. 라는 뜻입니까? 예. 한동훈 멋지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 근데 멋지긴 한데 하지 마 이겁니까? 아니면 넌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멋없어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나는 별로 멋있는 말을 잘 못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멋있는 말을 잘하니? 근데 그 사실은 멋있는 말이 아니라 배부를 찌르는 말일 수 있죠. 지금 이번에도 김성태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김성태를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김성태 배우가 알고 싶다. 그런 것. 혹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말 속에서 확실한 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프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과거의 장관들은 말을 할 때 일부러라도 조심스럽게 아주 겸허하게 부드럽게 순화해서 했는데 멋없게 했다 이거죠. 한동훈 장관은 서슴없이 하잖아요. 또 거의 어떻게 보면 리허설까지 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아주 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굳이 왜 김종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뭐 멋있는 얘기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스타일의 장관 한때 제가 소위 새로운 장관의 유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새로운 민주당 의원들의 방안, 우리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젊은 의원들이 새롭게 멋있는 대응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멋있는 발언이라고 했지만 멋부린 발언이란 취지로 김종민 의원이 비판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 말인즉슨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 한 장관이 일부러 말을 할 때 멋을 부린다. 일부러 좀 멋있는 척, 멋진 척, 수식어를 들어가며 말을 한다라고 보인다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무지막지한 발언, 천인공노할 발언, 되지도 않는 비상식적인 발언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은 있는데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아, 멋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전직 장관들에 대한 얘기 좋지만 거기 좀 예외적인 장관들이 있었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설 쓰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대고 당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한테 멋있는 발언 그만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식의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가 워낙 이제 좀 기존에 있었던 장관들이 보지 못한 캐릭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보게 되면 그 발언에 대해서 딱히 문제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의 가장 주된 기조는 정치하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정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안 되니까 멋내지 마라, 정치하지 마라 이런 기조로 가게 되는데 정치도 하지 말고 멋있지도 마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의 이 중량감, 무게감만 훨씬 더 키워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종민 의원이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퇴했을 때는 내가 조국이야 이런 얘기를 또 쏟아내면서 본인에 대한 진짜 속내가 뭘까 이런 얘기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비명계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 같은 수사와 원칙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너무 멋내지 마라라고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까지 남는 것 같아서 저 발언은 두고두고 좀 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의원의 진위가 뭡니까? 전용기 의원. 나중에 뭐 후회할 거다. 저는 이 대목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만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후회할 일이 올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전임 장관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본인들의 발언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굉장히 로우키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거침없이 발언합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듣기에 좋은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저께 박용진 의원이 우리 돌직구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법은
진짜 법이 아니고 정의라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정의로운 척, 정의의 사도인 척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박영준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금이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의의 사도라면 이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숨기고 야당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멋있는 척만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할 일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멋있는 척 이 부분보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본인한테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도 멋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의의 사도인 양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고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것이긴 한데 이제 앞뒤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의 사도라면 정말 정의로운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데 나에 대한 불편한 내용들은 다 빼놓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정의를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조응천 의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런 발언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묻힌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과 대표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고 계신 분들, 뭐 조응천 의원, 박영선 장관이야말로 분리 대응을 맡고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 이슈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28일 날 변호인 일명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응천 의원의 이 탄식, 한숨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게 바깥 공기를 모르나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하더라도 그게 프레임에 씌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다 방탄 행보로 보여지는 이 현실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를 전체적으로 민생 행보하고 있구나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조응천 의원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말하자면 국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당이 해가고 있는 전체적인 집단적인 지성의 결과 의사결정들이 민생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시 한번 현 지도부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이 주민 500여 명을 대피시키고 진화 중인데 불은 좀 잡혔는지, 주민들 재산 피해는 얼마나 큰지 많은 국민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죠. 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불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인근에 위치한 산과 오지구로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이 인근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9시 16분을 기해 대응 1단계로 하향 발령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소방당국은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500명이 긴급 대피한 걸로 알려졌고 인근에 위치한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어느 정도 잡는 대로 주택 내부를 수색해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재산 피해는 현재까지 4지구 40여 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판잣집들이 가깝게 붙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지난해 3월에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최주현 기자가 지금 열심히 취재 중인데 주민 피해는 더 없는지 조금 더 취재해서 상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뉴스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를 포섭했다. 국정원이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에 나서고 있죠. 오늘 여러 신문에서 상세한 당시 정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입국 목적을 숨기고 호텔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했다.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9년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가요.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적는데 현지 사업, 부부동반 관광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해서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았다라고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포착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간첩의 역사를 보면 꽤 다이나믹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방부에 출입했었고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북한 전문 패널로 나오잖아요. 북한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대한민국에 간첩을 내려보내는데 예전에 1세대 간첩들은 정말로 총을 들고 와서 네. 잠수정을 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협하고 사살하기까지도 했다면 지금 북한이 보내는 간첩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4세대 간첩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노조를 포섭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북한이 뒤에서 주도 면밀하게 조종하고 부추기고 있다. 지금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최대 노조단체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는 도대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한 건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한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민노총 조직원들이 만약 북한을 접촉했다면 사실은 민노총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교류국을 만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예. 과거에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대놓고 그렇게 노동자 하면, 교류를 예. 했고 정부 사이에서 남북 노동자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도되는 대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일대에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충북 지역의 어떤 비밀 조직을 결성했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그거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이적행위죠. 예, 이적행위죠. 그리고 민노총 전체 우리나라 건전한 말하자면 노동운동이나 건강한 노조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어디 간첩이지 어떻게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다만 지금 그러한 몇몇 사람들의 어떤 간첩의 혐의 자체를 전체 노동 조직에 대입시켜서도 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건 경계해야 된다. 면밀하게 가려내어 예. 가지고 압력하고 있는. 저는 제가 2001년에 그 6.15 1주년 금강산 토론회 남측 청년 학생 상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 조직들이 북한에 갔더니요. 데리고 갔더니 북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간첩이 다름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막 반겨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 접촉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조차도 매달 북한에 송금할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이런 압력하고 밀약하고 있는 간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듯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5명을 민노총 전체가 마치 북한에 포섭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민노총은 지금 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어요. 예. 노조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민노총 전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민노총 내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에 좀 협조를 하고 이들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민노총을 위해서라도
좀 떳떳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정말 조직에 국민에 대한 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잡고 싶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간첩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그리고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폄훼에 나서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런 내용들을 촉구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 간첩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의 관련된 일들이 이 민주노총 전체 활동들로 또 번져나갈 개연성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요.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날짜를 보면 2017년 9월 달에 나가서 북한의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련을 받습니다. 2017년 9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6차 핵실험이 단행돼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그해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 배낭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에 걱정과 우려가 정말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데인데 그때 유유자적 캄보디아로 출국을 해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고 지령을 접수했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것 국민들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갖다가 깡그리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정원이 나서서 굉장히 면밀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쌓아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게 되는 이런 간첩 사건단에 대해서 면밀한 진실들 확실하게 좀 밝혀내기 바랍니다. 예. 배성용,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그리고 40대 1명. 보도에 따르면 이 민노총 간부들이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은 5명의 이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초치했는데 이란 측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UAE에 적은 이란. 그러자 이란이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의 간섭, 평화 안정을 해친다라고 윤강영 주 이란 대사를 강력 초치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 핵 발전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어긴 거다라고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맞초치한 거죠. 우리 장병 병력 차원의 발언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취지의 발언이고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항의할 건 항의했습니다. 맞초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란 측의 항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일까요? 오해다. 오해 증폭시켜 문제 어렵게 만들 생각 양측 모두 없다. 이란에 특사를 보내거나 고위급 대화를 염두하냐, 오버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답변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친구 대신 적을 늘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꾸로 외교에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영업사원이라는데 이 정도 성과면 회사에서 잘려도 부당해고라고 어디 얘기도 못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야권의 비판이 단순히 대통령, 여당 흠집내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자,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우리가 도어 스태핑의 중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증명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말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적은 저는 정말로 처음이라고 봤고 이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또 기름값 오르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란한테 우리는 사실 빚도 있죠. 8조 원의 대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란
측에서부터 굉장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앞으로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유감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주적을 좋아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찍히면 모든 것이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란 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이 일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권까지 이 문제를 비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화시키는 순간 사실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 꼬일 수 있는 상황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외국에 순방에 나섰던 일들이고,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거 좀 정치 공세장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하게 외교부에서도 관련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로 더 이슈가 확전되는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나온다는 걸까요? 안 나온다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의 자신감, 시계 제로 나경원, 시계가 제로, 시계 제로 나경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거의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여론조사 들고 나왔습니다. 대형 미디어볼에서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함께 보시죠.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 트리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40.3%로 1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5.3%입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7.2%, 유승민 8.1%, 윤상현 3.1%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랬을 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지지율이 무려 54.8%가 넘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건 이 조사가 처음인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지지 23.8, 안철수 의원은 12.2입니다. 둘을 합쳐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파죽지세라는 말처럼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당에 대한 지지층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승리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핵심 연결고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국정 운영의 성공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보여줬던 여러 행보와 갈등을 지켜보면서 당과 정부가 혹시 어긋나게 되는 엇박자를 보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호흡을 좀 갖출 수 있는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아니냐로 여론이 좀 몰아가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선거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월 초가 되면 후보 등록이 되고 3월 8일까지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에 쭉 올라가고 있는 인지도, 지지도의 힘들이 모이고 있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전당대회는 정말 활력 있게 또 국민의 축제같이 치러져야 되거든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반응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사뭇 다릅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입니다.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계파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공정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목표는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강재원 의원이 사업총장직을 맡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당직을 제가 제안한 적이 없고
당직을 누구로 내정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경원 전 의원 반응입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께도 반윤을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김기현 의원의 자신감, 시계제로 나경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김기현 의원은 매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지난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굉장히 지금 상당히 좀 뭐랄까 초췌한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네. 어쨌든 김기현 의원은 지금 현재 구도로 가면 결선 투표 없이 갈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위 친윤 지지율과 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한 14.5%, 15% 간격이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가까이 갈수록 조금 더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는 자신감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지금 그 유승민, 안철수 본인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50%가 넘는 새 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유념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물론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윤, 반윤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 나경원 의원한테 리스크는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 20년 동안의 자기 정치 전체가 이번에 말하자면 글 하나, 즉 대통령은 잘 가고 있는데 보좌진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 하나로 전체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정치적 명예와 여러 가지 중량감 자체가 다 실추되는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이 설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건물 투기 문제부터 해명하라. 홍준표 시장이 저격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물 투기. 그러자 신당동 건물 사고 파는 과정에서 1,600만 원 이득. 이걸 투기라고 볼 수 있나? 아무런 근거 없는 마타도아 만드는 사람이 간신, 네가 간신이다. 그러자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다. 또 홍준표 시장이 다시 저격합니다. 그러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럽니까?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어떤 공격이 저는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근거랄지 그런 게 좀 명확하지 않고 홍준표 시장도 정치인이고 이제 앞으로 대선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건 본인의 저런 행동이 어떤 정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금수저를 굉장히 본인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금수저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치 지금 저런 비판이 꼭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 경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대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초선들, 대통령실 막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격이 워낙 화력이 세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해명해봤자 그런 것들은 다 그 공격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약간 뭐 저런 것들이 공격 때문만에 또 그렇다고 아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과 안철수 의원 측의 연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저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분열이라든지 아까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수도권 의원들이 또 정치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연대 가능성도 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처럼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구정 새해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에 화요일 낮 12시에 뉴스 앤 이슈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돌직구쇼로 돌아오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